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그 내용 설명에 이어서 우리 수특의 구강 요 부분을 다시 이제 문제풀이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그림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다. 우리 앞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얘기했었죠?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뭘 관찰할 거냐면 이 지금 별 A에 의해서 나타나는 별 B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거든요. 기억, 별 A의 일시적인 밝기 변화를 관측. 지금 얘기했죠. 별 A의 밝기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별 B. 별 B가 A의 질량에 의해서 밝기가 이제 빛이 모여가지고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표는 사실 별 A를 보는 게 아니라, 행성을 찾는 거죠. 이 행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행성의 질량에 의해서도, 그런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프? 요런 식으로 돼야죠.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광도인데 누구의 광도다? 배경별의 광도죠. 배경별의 광도 변화를 보시면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원래 밝기보다 지금 이렇게 밝은 부분이 나타났죠. 이유는 별 A 앞에 있는 별의 뭐 때문에 미세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여기 행성이 있으니까 행성 때문에는 어떻게 나타난다? 여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불규칙성,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다시 밝기가 밝아지는 부분이 나타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고, 니은 별 B의 별빛 파장 변화, 별빛의 파장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밝기 변화죠. 밝기 변화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린 말이고요. 디귿 지구와 같이 크기가 작은 행성을 찾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량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크기하고 상관없이 질량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 물론 크기가 작다는 말이 약간 걸릴 수가 있는데 크기가 작아도 뭐지? 질량만 있으면 질량이 좀 크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해서 외계 행성을 탐지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탐사하는 방법. 자, 제목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관측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현재 중심별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지금 요 그림에서는 현재는 중심별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다가온다. 무슨 편의가 나타나겠다? 지금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는 모습일 거예요. 그쵸? 옳은 것만 찾으라고 했고요. 단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뭐라고?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 자, 기억.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네, 처음에 설명했듯이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용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 니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땐 사용할 수 없다. 이 얘기 했죠. 관측자가 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공전이 그 별이 이렇게 돌아. 예를 들면 이렇게 돌면 관측자한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만 기울어 있어도 관측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자 이렇게 오면 다가오는 느낌이고요. 자 이렇게 가면 멀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관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일 때는 관찰할 수 없다가 참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디귿 행성이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주기도 길어진다. 그렇지. 왜냐면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어떻게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거잖아요.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다가오는 것도 천천히 멀어지는 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다가와서 또 다음번 다가올 때까지가 어떻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주기가 길어진다. 이해하시겠죠? 요 디귿은 어떡하지? 여기에 주어진 보기의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다 맞는 말이고 물론 니은에서 수직일 때는 관측할 수 없다고 하고 기울어졌을 때도 이제 관측은 되지만 실제로는 어떨 때 관측자가 쳐다볼 때
요렇게 돼서 관측자의 시선과 궤도면이 이렇게 나란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번 문제를 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어느 외계 행성이, 그치, 여기 지금 지구 방향 먼저 확인하시고,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고요. 단 뭐라고 했냐면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역시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다 이제 다 단서를 주긴 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태양계도 그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고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만유인력이 작아지니까 원심력도 작아질 거야. 그래서 도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억,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지금 공전 방향을 보니까 어떡하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행성은 지구랑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행성이 지구랑 가까워지고 있으면 별은 어떻게 하죠? 지구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항상 행성과 별의 운동은 반대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관측자가 관측을 했을 때. 그래서 기억해 보면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은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가 어때요? 맞는 표현이겠죠. 별이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에 더 어둡게 관측되냐? 자, 반지름이 작다는 뜻은 별이 요렇게 있을 때 되게 조만한 별이 요 앞을 이렇게 지나가겠다. 그럼 어때? 가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식현상에서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작을 때랑 또 비교하세요. 중심별이 있는데 행성이 됐다 커요. 이렇게 많이 커요. 그러면 가리는 면적이 넓으니까 어때? 밝기 변화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더 어둡게 관측된다는 틀린 표현이죠. 덜 가리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적다. 틀렸고요. 디귿,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는, 자,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으면 공전 속도가 어떻게 되죠? 빨라지죠? 그러면 자, 요 앞에 한번 가렸다가 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 거야.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는 어떻게 된다? 짧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을 탐사 방법에 따라서, 탐사 방법에 따라서 구분해서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옳은 것만 또 고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확대를 좀 할게요, 여러분. 그림을 좀 확대해서 지금 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회색빛을 띠는 게 시선 속도 변화래요. 이게 뭐였죠? 이게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점이 요게 식현상, 그 다음에 삼각형이 미세중력 렌즈. 지금 근데 살펴보시면 삼각형이 거의 없어요. 여기 부분만 지금 살짝 보시면 여기 부분만 살짝 식현상이 보이고 여기만 있고 대부분 이제 식현상이 제일 적게 관측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면서 보기를 다시 가볼게요. 1번에 기억에 뭐라고 했냐면 행성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 그치, 지금 여기 보시면 주어진 거에 뭐가 없었어. 식현상 있고, 시선 속도 변화,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가 있는데, 지금 직접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들어가요? 기타 등등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 자,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 요거 뭐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잖아요. 미세중력 렌즈.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말했죠? 지금 이 삼각형이 미세중력 렌즈인데 어때요? 되게 일부분만, 여기 일부분만 미세중력 렌즈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어때? 옳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디귿에 보면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 자,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 요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중심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식현상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주기적인 밝기 변화만 생각하면 미세중력 렌즈도 생각은 할 수 있어. 근데 미세중력 렌즈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 변화였죠. 그래서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라는 건 식현상. 여기서 뭐죠? 검은색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검은색 동그라미들이 위치하는 부분을 보시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자, 요쪽 부분에 있어요. 요쪽 부분에. 그럼 어때?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자 지구가 1인데 여기 있잖아요. 1보다 작은 쪽에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 때 좀 관측이 잘 됐다. 이건 어떤 법칙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유리한 거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위에 보여지는 이 주어진 자료들, 그지? 여기 이게 주어진 자료들을 그냥 해석하는 문제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해석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번 문제 살펴봅시다. 자, 5번은 그림은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 자,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주계열성이란 말을 주었으니까 별의 질량이 크면 어떡하다? 아, 온도가 별의 표면 온도가 높구나. 자, 표면 온도가 높구나. 자,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는 멀고 폭이 좀 넓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질량이 작았을 때는 어떡하죠? 가깝고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좁은 거죠. 이게 그림만 보면 폭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밑에 보시면 공전궤도 반지름에 나타내는 그 스케일이 어때요? 이쪽 스케일인 0.1, 이쪽 갑자기 이쪽은 어떻게 3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규칙성은 좀 없지만 스케일 자체가 다르므로 여기에 폭이 좁게 보여도 실제로 훨씬 넓은 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 볼 때 항상 뭐 해야 돼요? X축, Y축 물리량과 어느 쪽으로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칸수는 일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기억,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폭이 넓어진다. 지금 얘기했죠? 왜냐면 중심별의 질량이 크다는 건 중심별의 온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중심별의 영향력이 조금 더 어때? 멀리까지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주는 그 공간이 좀 넓겠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고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 니은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자 모든이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잖아요. 항상 우리 객관식 푸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뭔가 모든이라든가 오로지 이거만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소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사실 다른 조건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우주 생명체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는 행성들이 꽤 있을 텐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 다른 조건들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다음 디귿, 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달은 지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에 있어요. 바깥쪽에 위치하는 건 아니죠.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습니다. 단지 여긴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치? 물이 없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 가능 지대 안에만 있을 뿐이지 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생명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답은 기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 볼까요? 6번에 보시면 중심별이 이제 주계열성인데 그것의 질량이 태양과 같대요. 그리고 어느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탄생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기 유리한 조건. 이 얘기는 그냥 지구에 생명체가 무엇 때문에 있겠는가. 그거를 그냥 묻는 거죠. 오존층 존재하는 거. 이거 맞는 말이죠. 오존층이 있으면서 오존층으로서 뭘 우리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니? 그지?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 그지?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됐을 때 어땠죠? 옛날에 오존층이 없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4억 2천만 년 전에 생명체들은 모두 어디 살았다? 그렇죠. 물속에 살았죠. 이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까지 도달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육상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물속에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해저 도시? 막 이런 거 만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기장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차단됩니까, 여러분? 자기장에 의해서 그죠? 여러 가지 태양풍 같은 것들, 그치? 태양풍. 여기서는 이제 태양이 아니라 항성이니까 항성풍이라고 하면 되겠죠? 항성풍에는 막 너무 고에너지 입자들이 날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체 살기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존재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귿에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지. 이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인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인류가 아니죠. 생명체 처음 태어났을 때, 지구에 생명체가 처음 탄생했을 때 사람이 따단 이렇게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들이 태어났을 거고 이것들이 계속 진화를 해서 지금 거의 뭐 38억 년 정도? 그죠? 30억 년 이상 진화를 해서 지금의
고등생물인 그 인간 요렇게까지 진화를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긴 기간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생명체가 충분하게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번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생명체 탄생하는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구나를 확인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7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어느 외계 행성이 중심별이 주기혈성이고 그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 행성은 이 행성계는 행성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행성이 중요한 게 뭐야? 동주기 자전을 한대요, 여러분. 자, 동주기 자전은 뭐죠? 자전 그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똑같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화살표처럼 항상 요 행성이 어떡하니? 중심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심별을 바라보는 쪽이 뭐야? 낮이 되는 거고 반대쪽이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 행성을 지금 화살표가 가리킨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은 계속해서 낮밖에 없는 거고 반대쪽에 살고 있으면 계속해서 밤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낮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쪽은 너무 더워지고 이쪽은 엄청 추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 살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에 행성이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서 생명체 살기 어렵다.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바로 설명드렸죠? 낮과 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될 거야. 맞는 표현이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에 비해서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왜 동주기 잔여를 하게 되냐면 중심별로부터 중력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그러면 중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중심별과 가까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과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심별의 온도가 많이 낮아야 돼.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주기혈은 어떡하지?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작아서 온도가 낮으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너무 그 중심별에 가까이 있어. 그러면 중심별로부터 중력을 많이 받아서 자전 속도가 많이 줄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으면 중심별의 중심별의 수명이 긴 거는 도움이 되죠. 충분히 긴 그 수명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거기 존재할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서 역시 생명체 존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론은. 자, 디귿.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와 행성의 자전 주기가 같다. 요게 바로 동주기 자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은 그느드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결국 특징은 중심별의 지금 질량이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중심별의 그 수명이 너무 짧아. 수명이 짧으니까 생명체 탄생하기 어려웠고, 그다음 지금처럼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서 생명체 탄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확률을 뚫고 지구에서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8번. 표는 서로 다른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을 나타낸 거라고 했거든요. 자, 뭐라고 했냐면 가에서는 블러블러블러블러 해놓고 끝에 외계 행성을 직접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외계 행성을 직접 보려면 그 외계 행성이 내보내는 파장 영역대를 관찰하셔야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요 앞단원에서 지구의 기후 같은 것들을 여러분 배우실 때 보면 태양으로부터 주로 올 때는 뭐였죠? 태양은 표면에도 6000켈빈 가까이 되니까 가시광선이 주력 종목이었어요. 빈의 변이 법칙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지구는 표면 온도가 뭐 300켈빈? 막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주로 뭐냐? 파장이 되게 긴 거, 적외선을 주로 내보낼 거라는 거지. 그래서 행성들 자체가 중심별보다는 매우 온도가 낮으니까, 그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뭘 내보내게 된다? 그쵸? 적외선을 내보내게 되니까 직접 관측하고 싶으면 적외선 영역으로 관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때 어떻게 하지? 스타쉐이드라고 해서 중심별의 밝기가 또 너무 밝으니까 중심별을 가린 상태에서 그 주변부에 적외선으로 관찰을 하시면 아마 그 행성을 직접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좀 어렵긴 하겠죠? 그 다음에 나에선 뭐라고 했냐면 ATA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아볼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거나 신호를 외계에 보내가지고 지적 생명체 찾는 거. 우리 이거 보통
세티 프로젝터라고 하죠. 지적 생명체 찾기 위해서 신호를 보낼 텐데 주로 뭘로 보냅니까, 여러분? 이거 전파 망원경이잖아. 전파 망원경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우리가 내보낼 때도 역시 전파 영역으로 내보냅니다. 자, 다 테스 망원경 이쪽 블라블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 계속 했었죠. 이거 뭡니까? 식현상이잖아요. 식현상. 근데 식이라는 건 별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별이 내보내는 주로 뭐겠어요? 가시광선을 관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적외선 전파 가시광선을 골라주면 4번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8번 문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제임스 웹 망원경, 뭐 ATA 망원경, 테스 망원경 이런 거 다 외워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거 어떻게 이건 너무 그 문제의 폭이 작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직접 찾는 건지 또는 지적 생명체를 찾는 건지 신호를 통해서 또는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보는 건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영역을 보는 건지 찾는 거지 앞에 있는 망원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8번 답은 4번으로 골라줬으면 됐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9번. 그림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모습이죠. 그럼 나란하니까 이거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한 거니? 우리가 이제 전지적 시점으로 봐서 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외계 행성계의 공전이 어떻게 되다?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요 각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나요? 이거 어땠죠, 우리? 6평 문제에서 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6평 문제에서는 요 각도가 얼마였더라? 30도로 나왔었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여기 이제 원궤도라는 말도 이제 줬지만 어떻게 합니까? 화살표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행성이 사실 여기서는 행성이 도는 걸 나타냈지만 요 가운데서 별도 어떡하죠? 되게 작은 원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행성이 B의 위치에 있다. 그럼 별은 여기에 있었겠죠. 그지? 별과 행성은 반대쪽에 있을 거니까 역시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겠지? 멀어지고 있을 거. 이렇게 나타낼 거. 근데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조금해서 힘들잖아. 그래서 어떡하지? 어차피 보는 거는 행성이나 별이나 각도라든가 이런 건 똑같을 거지. 방향만 다를 거니까 선생님은 요거를 그냥 큰 게 한번 그 행성 궤도에다가 그냥 다시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실제로는 어디?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서 요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죠. A에 있을 때는 별은 또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성 궤도에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위해서 행성 궤도에다 그릴 거야. 그러면 B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에서 아마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행성은 행성은 B의 위치에서 어떡하죠? 요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그럴 때 별은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니까 요쪽으로 요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행성이 A의 위치에 있어서 행성이 지금 요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중심별은 A랑 따따따따따 반대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냐. 그치? 나란하면 어때요? 도플러 효과하고 식현상을 관찰하기가 좋은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도플러 효과니까 별이 멀어지거나 다가오는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니은에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중심별이 행성보다 빠르다. 이거는 무조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중심별과 행성은 서로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공전 주기가 같고 공전 방향이 같다 그랬어. 선생님 중요한 게 공전 주기가 같다며요. 근데 중심별은 조그맣게 돌 거고 행성은 크게 돌 거니까 크게 돌았을 때가 어때?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성의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디귿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물었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A를 지날 때 하고 B를 지날 때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화살표의 길이는요. 지금 A를 지날 때가 요거잖아요. 요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지금 B를 지날 때 요 화살표의 길이랑 서로 어떻게 해요? 물론 같은 거죠. 속도가 똑같으니까. 근데 시선 속도를 얘기할 때는 이 지금 비스듬한 거. 지금 예를 들면 앞뒤로 움직이는 거 하면 A는 어떡하죠? 이게 이제 A니까. A일 때는 이 화살표가 그냥 통째로 다 우리한테 느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걸로, 적색 편의로. 근데 이제 이 B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X축, Y축 벡터로 나누시는 거예요. 어떡하죠? 앞뒤로 움직이는 벡터가 요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는 벡터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로만 보게 되는 거니, 지금?
파란색 길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파란색 길이와 여기 초록색 길이를 서로 비교하자 이거야. 근데 여러분 각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쭉 이어서 자 지금 요거를 화살표를 쭉 이어요. 지금 여기가 90도거든요, 여러분. 이게 90도인데 지금 어디가 화살표를 쭉 이었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요 화살표는 지금 45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수직에 대해서 45도.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자, 여기가 여기도 역시 이 각이 얼마? 45도, 45도. 여기가 다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45도, 45도 여기가 직각.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 선생님이 좀 그 삼각형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옆에다가 선생님이 그려보면 자, 직선이 있고 그러면 직선을 지금 연결해서 그린 게 얘 B선이 이제 직선과 나란한 경우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선과 이거랑 나란한 거죠. 그러면 이 각과 요 각은 뭐로 같은 겁니까? 동의각으로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치? 요 직선과 요 직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을 딱 걷더니 우리가 여기가 45도라고 했는데 그럼 이 각도 45도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45도고 자, 요 선을 긋죠? 요 선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될 거니까 여기도 45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 그 삼각형 요 길이가 이제 요 길이를 얘기하면 자, 요렇게 돼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지금 A 화살표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요 화살표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각도 자, 여기 이제 같은 거 해볼게요. 여기 45도, 여기 45도, 요거 45도.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떡하죠? 이게 45도면 그래서 이쪽 각과 이쪽 각도 얼마? 45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잖아요. 직각.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원의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직각인데 얘가 45도면 얘도 45도, 그다음에 여기도 45도. 그럼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러분 45도, 45도일 때 아시죠? 1대, 1대, 루트 2. 뭐 이 정도는 우리 다 알 수 있죠. 이거 수학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구의 길이? 이 A에 있을 때의 요 화살표의 길이를 루트 2라고 보시고 B에서의 앞뒤로 움직이는 화살표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지날 때가 루트 2, 그 다음 B를 지날 때는 1이야. 그래서 A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의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그죠?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2분의 1이 아니라. 이해하셨나요? 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삼각형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거 6평 때 나왔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이걸 크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다? 실제 별의 움직임은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접선은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중심과 연결한 선에 대해서 수직이잖아, 수직.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는 거. 그래서 수직인 거 지금 초록색이 원래 접선의 움직임이고요. 실제 초록색 길이가 그지? A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이쪽이 별의 중심이니까 이게 초록색이 실제 움직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벡터 두 개로 나눈 거죠. 자, 앞뒤로 움직이는 벡터와 옆으로 움직이는 벡터로 나눠주고 시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각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30도일 때도 한번 문제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정확히 고치시면 이게 루트 2배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2배다. 되나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시길 바래요. 자, 10번. 그림은 행성 A를 거느린 별 A가 별 B의 앞쪽에서 이동하는 모습. 이거 별이 2개 나왔잖아. 별이 2개 나왔어. 뭐 하고 싶은 거겠어? 미세중력 렌즈 이용하는 거죠. 관측을 할 때는 목표는 행성 A를 찾는 거지만 관측은 누구지? 배경별의 밝기가 밝아지는 것을 관측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행성 A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 행성 A에 의해 나타나는 별 A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관측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행성 A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화돼요. 그러면 행성 A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돌게 되면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 A가 별 A를 가리지 못하죠. 그래서 주기적인 밝기 변화 안 돼. 식현상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
행성 A에서 나타나는 별 A의 주기적인 시선 속도 변화도 안 되는 거죠. 수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나란했을 때만 별이 지구랑 다가오고 멀어지고 될 텐데 수직이라서 역시 안 되는 거고, 그럼 디귿 행성 A에 의해서 나타나는 별 B의 밝기 변화를 관측한다. 요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그림은 외계 행성계의 두 행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추정해서 나타냈대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 요번 교육과정에는 다소 빠져있긴 하지만 여러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죠. 지구형 행성은 어때요? 밀도가 크고 거의 고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면 핵, 멘틀, 지각, 지구랑 똑같죠. 얘는 뭐예요? 지구형 행성이네요. 지구형 행성이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중심 핵에는 얼음과 암석 고체가 있지만 주변이 다 뭐야? 수소 같은 기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목성형 행성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지구가 원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초등학생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당연히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체보다는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때는 여러분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어떡하죠? 중심별과 그 외계 행성이 이제 돌 때 어떨 때 잘 도플러, 그러니까 중심별이 왔다 갔다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됐어? 행성의 질량이 좀 커야 된다 그랬잖아. 왜 그랬어? 자, 중심별이 있고 행성이 있을 때 공통 질량 중심을 따지려면 둘의 약간 무게중심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가 너무 질량이 작아버리면 공통 질량 중심이 별의 중심에 가 있어서 별이 안 움직여. 그럼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요것의 질량이 좀 질량이 커져야 공통 질량 중심이 요 밖으로 나오니까 별이 움직여.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했었죠. 아시다시피 지구형 행성은 딱딱하지만 조그만한 질량이 작은 애들이죠. 목성형 행성들이 질량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유리하다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지. 자, 한 번 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할 때는 행성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일 때? 목성형 행성일 때가 관측이 더 쉽다. 됐죠? 그 다음 디귿 두 행성 모두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할 때 생명체 존재할 가능성은 가가 나보다 높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목성형 행성은 겉에가 기체로 됐는데 밟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액체 상태의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단단한 고체여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은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는 거. 여기에서 하나만 알아둡시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 목성형 행성은 밀도는 작고 그 다음에 기체로 되어 있고 그죠? 기체 작. 그 다음에 질량은 어때? 질량은 큰 거네요. 그런 특징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번. 그림은 연도별로 발견된 외계 행성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했거든요. 지금 Y축을 보니까 행성의 질량이라고 하고 목성의 질량이 1이래요. 목성의 질량 되게 큰 건데. 그럼 이 무리를 보면 A는 질량이 되게 큰 애들. B 그룹은 질량이 좀 작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이 기간 동안 질량이 작은 행성이 발견된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 지금 뭐 질량이 작은 애들이 이쪽에 있었는데 거의 없었죠. 이쪽은 거의 없다가 좀 증가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자료 해석 맞는 말이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질량이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큰 것도 똑같죠. 여기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되게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될수록 많이 발견되니까 이거는 질량이 작든 크든 최근으로 올수록 어때? 발견되는 게 좀 많았다. 아무래도 이제 행성이 많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관측 장비가 좋아졌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외계 행성계는 A그룹보다 B그룹의 행성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외계 생명체가 A그룹이면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요? A그룹을 목성형 행성이었잖아. 이거 목성형 행성. 여기다 써볼게요. A그룹이 목성형 행성. 아이고. 목성형 행성. 그 다음 B그룹은 지구형 행성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근데 위에 11번 문제에서 했었잖아요. 외계 생명체는 기체는 힘들다 그랬잖아. 그치? 지구형 행성에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A그룹보다 B그룹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말이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을 구분해본다. 그 다음 디귿에 행성에 의해 중심별의 식현상이 나타나려면 행성이 커야 될 거잖아. 그러므로 A그룹의 행성은 B그룹 행성보다 식현성을 이용해서 확인하기 쉽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맞다고 골라주시면 됐어요. 자, 13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주계열성 A와 B. 둘 다 뭐라고요? 둘 다 주계열성이래요. 주계열성 A, B를 중심별로 하는
두 행성계와 각 행성계의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냈대요. 지금 여기 보면 요만큼의 길이를 뭘로 하겠다? 0.22AU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딱 봐도 어떻습니까? 생명 가능지대 폭이 B가 넓고 생명 가능지대가 B로부터 중심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별 B가 어떡하지? 온도가 높은 그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억에 HR도상에서 여러분 HR도상에 자 이렇게 보시면 온도가 있고 여기는 광도였고 주기혈이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질량이 큰 애들은 이쪽에 그럼 얘가 이제 B라고 보셔야겠죠. 질량이 작은 쪽은 이쪽에 이게 A라고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A는 B보다 왼쪽 위에 존재한다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왜 틀렸는지 지금 아시죠? 얘가 주기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생명 가능지대 거리라든가 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신 거죠. 그다음 니은 행성 ABC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금 행성 ABC는 어때요? 여기가 있어요. 생명 가능 지대에 벗어나 있죠? 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거다. 맞는 말이지. 그지? 물이 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다 날아가서 없어. 그지? 그렇게 되고 수증기가 그다음에 다 날아갔어. 외부로 날아가고 아주 질량이 큰 그런 기체들만 남아 있을 거야. 또는 너무 뜨거우니까 중심별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혹시 있다면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다음 디귿 앞으로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이거는 어느 위치에 있건 상관이 없죠. D하고 G를 묻는데 이거는 뭐야? 중심별이 얼마나 주계열성으로서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내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속도가 느리니까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그래서 D가 G보다 길다가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뭐야?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중심별에 그지? 별에 뭘 묻는 거야? 수명을 묻는 거다. 주기혈성으로 지낼 수 있는 그 기간을 묻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표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 탐사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한번 확인해볼까? 가는 뭐라고 했냐면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뭐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래요. 자, 뭐 알아보는 거죠, 이거? 도플러 효과잖아, 도플러. 그 다음 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쪽을 지날 때 나타나는 별의 밝기 변화. 이거 뭐죠? 이거는 식현상을 이용하는 거네요. 식현상.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래요. 가와 나를 모두 이용하여 외계 행성의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 네,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는 반지름의 어떻게 돼?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질량. 이렇게. 그럼 반지름과 질량을 알면 밀도를 알 수 있다는 건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별의 행성의 질량을 대략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질량이 크냐 작냐. 그다음에 이제 식현상을 이용하면 면적, 즉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큰 거였죠.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이제 반지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공통으로 하면 반지름과 질량을 알았으니까 밀도를 추정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가, 나는 모두 밀도가 크고 모두란 말이 살짝 걸리잖아. 일단 밀도가 크고 반지름이 작은 행성이라는 거. 이거 밀도가 크고 반지름이 작은 행성. 한마디로 누구요? 지구형 행성이잖아요. 지구형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유리하다. 틀린 거였죠. 밀도 큰 거는 괜찮은데 반지름이 작으면 뭐를 보기가 어려워요. 식현상이 나타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말이죠. 가에서는 괜찮아요. 밀도가 크다면 질량이 큰 거니까 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반지름이 작았을 때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행성의 또 이제 모두란 말이 또 들어가서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때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뭐 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일대 나란할 때 관측하기가 좋은 거죠. 편리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는 수직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란하지 않아도 돼. 그지? 그래서 틀린 말이죠.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나란해야 돼. 이게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식현상 있기가 힘들거든. 근데 이제 가의 경우는 어떤다? 수직만 아니면 되지. 수직만 아니면 돼.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관측자가 봤을 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역시 모두라든가 뭐뭐만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네요. 막 무조건 다 이렇게 신뢰하지는 말고 의심을 좀 해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14번은 이제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15번 가봅시다. 15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중심별이 역시 또 뭐래요? 주계열성이래요. 주계열성인 두 외계 행성 가나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주계열이고
중심별의 질량이 A는 굉장히 작으네요. 0.3.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엄청 폭이 좁죠.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가 가까울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행성 스몰 a는 공전궤도 반지름이 4.5라면 어떻게 된 거야? 4.5라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향이 되겠죠. 그지? 그죠? 아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이제 예를 들면 태양이 1일 때 지구가 1. 이거는 태양에 대해서 해봐. 그러면 행성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1회유였잖아. 그래서 이 1회유 근처가 생명 가능 지대였다 이거야.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되게 작아.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적어도 1회유보다는 안쪽에 있어야겠지. 근데 얘가 4.5회유를 돌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훨씬 더 바깥쪽에 돌고 있다는 거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춥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있다면 얼음 상태 그런 상태가 될 거야. 그다음 B는 태양보다 질량이 커요.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게 되겠어? 1회유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까지 거리를 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A, B하고 질량은 지구랑 똑같대요. 자, 그래서 기억. 별 중심부에서 연료 소모율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중심별의 질량이 누가 더 크냐를 묻는 거잖아. A가 B보다 작을 것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는 말. 그 다음 A는 동주기 자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지금 생명 가능 지대 안쪽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어서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물이 있다면 A에서는 기체 상태. 아까 설명했었죠. A는 고체 상태라고 했잖아. 그 다음 B는 액체 상태 맞는 말. 그래서 이건 틀리는 거죠. 15번 기억이야. 그래서 이거 15번을 추정할 때는 지금 태양을 줬고 지구라는 걸 줬으니까 지구, 태양과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죠. 네. 마지막 우리 16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여러 망원경과 주요 관측 영역을 나타냈대요. 망원경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지? 여기 중요한 건 전파냐, 적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요게 중요한 거죠. 가는 세티 프로젝트, 외계 지적 생명체를 지적 생명체 찾을 때 어떡하지? 전파를 모으고 전파를 내보내고 그랬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나는 중심 별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할 때 계속 설명했었죠? 네. 외계 행성은 적외선을 주로 많이 내보낸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봤을 때 직접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중심별이 너무 밝으니까 중심별빛을 차단해야 된다. 네, 맞는 말. 그 다음에 다는 식현상을 이용해서 이거 계속 했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 가시광선은 별빛으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이 어두워졌을 때, 그치? 광도가 어두워졌을 때 볼 수 있는 거니까 역시 맞는 거. 그래서 16번은 모두 맞는 보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설명 1교시에서의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2교시에는 우리 수능 특강 9강을 다 풀어봤네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